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갈비뼈 골절 투혼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YG. 지난 시간에 좀 힘들었어요. 좀 웃었습니까? 좀 웃어가지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웃던데요, 주로? 그런가요? 네, 아니 뭐 별로 안 갈비뼈 웃긴 부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별로 안 웃긴 말을 해놓고 자기가 크게 웃고 이러던데요. 웃을 일이 없어서 요즘에. 댓글 좀 읽어볼까요? 까망토끼2님, 이달의 이웃비를 천천히 읽어가는 중입니다. 이제서야 왜 작년에 고독사 워크숍을 읽다가 그만두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후딱 읽어야지 하고 고독사 워크숍을 펼쳤다가 나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박지영 작가의 소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었죠. 그걸 이제야 깨달아 박지영 월드 안에서 인간의 속마음을 탐구해 나가는 여정을 천천히 흥미진진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박지영 작가님께서 까망토끼2님의 댓글을 읽으시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사 워크숍을 읽다가 계속 그만두신 걸까요? 지금 이제 이달의 이웃비를 천천히 읽어가는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요거 다 읽고 나면은 다시 읽으시겠죠. 보시죠. 고독사 네. 워크숍 다시 도전해 보시죠. 이거 이렇게 그대로 캡처해서 박정 작가님께 전달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 작가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달의 이웃비 우리가 방송한 지도 벌써 몇 달 지났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네. 망고님께서 수학자 시리즈 또 읽으셨대요. 이게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네네. 한 달에 한 권씩 드디어 시리즈 3권까지 완독했습니다. 과몰입까지 하면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거 해피엔딩 맞나요? 마지막 대사 보고 눈물이 핑. 작가가 세상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넘어 로원 남자 주인공에게만 때려붓는 거 아니냐고요. 네. 뭐 YG가 혼자서 쭉 계속 밀고 있는 수학자 시리즈. 네. 근데 진짜 저만 밀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분이 수학자 시리즈 재밌게 읽었다고 딱 올려놓으면 너무 재밌죠. 내가 저 이제 댓글 달면은 그렇지 않아도 책걸상에서 듣고 읽고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야. 대한민국에서 수학자 시리즈를 미는 사람은 YG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YG가 밀어올린 좀 너무 쏘아올린. 이거 너무 재밌고 너무 박평도 좋은 안 책인데. 봤죠? 네, 닐 셔스터먼 책을 하나라도 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드라이도 안 봤죠? 네, 약간 박병 스타일 안 봐도 아니죠. 안 봐도 예. 돼요. 안 봐도 돼요. 이제 영어덜트 계열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이 약간 영어덜트 그거 성격도 보세요. 있어서 네. 봐야겠다. 확실히 이야기꾼인 건 확실해요. 네. 아니에요? 하여튼 저 YA 중에도 닐보다 더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사실 개브리얼 제빈도 YA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제가 까망토끼2님 댓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워낙 수학자 시리즈를 재밌게 읽어서 이거 닐 셔스터먼 네. 이 게임 체인저가 수학자 시리즈 펴내고 나서 쓴 소설이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유혹하는 YG에서 게임 체인저를 밀었었죠. 네. 근데 까망토끼2님도 저랑 비슷했나 봐요. 솔직히 YG님 말씀처럼 덜 재미있었고요. 기대가 너무 커서일까요? 이번 책에서는 작가님 욕심이 과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차별에 관한 소재들을 다 넣으려 하신 것 같아 좀 뻔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수학자를 너무 좋아했던 저희 중딩이는 읽다가 재미없다며 그만두었답니다. 그때 제가 방송하면서도 한참 설정이나 이런 거 소개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면은 약간 실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유혹하는 YG에서 YG가 혼자서 열심히 추천한 책을 청취자분 중딩이 누군가가 읽다가 재미없다며 그만두었다니까 전 약간 기분이 좋네요. 꽃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고. 아니 저를 놀리고 조롱하려는 마음과 책걸상이 좀 영향력이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중에서 후자를 좀 가져보시죠. 대인배처럼. 책걸상이 잘 되려면 YG가 가끔 삑사리를 날려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저는 매사에 맨날 삑사리를 날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이 4명의 크루 중에서
뭐 가장 책도 많이 읽고 뭐 가장 빛나는 통찰과 뭐 아니요. 그 책 GPT 통찰은 박병과 아유, 무슨 혼비님이 네. 네. 책걸상의 기둥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팩트죠, 느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좀 망가져 주는 게 훨씬 더 그럼요. 친근하죠. 네. 사실 뭐 JYP가 가끔 헛소리를 한들 그뭐 캐릭터 있고 원래 좀 약간 헛소리하니까 가끔 자주 한들 YG는 가끔이라도 좀 해줘야 된다. 네네. 덕담이신 거죠 지금? 네. 이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 어디요? 어디요? 그대는 어디요? 네. 가끔 호솔. 네. 그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너무 재밌었죠. 봤어요? 봤죠.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쿠팡 플레이 아이디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었죠. 박평도 봤어요? 저 봤죠. 나도 최근에 봤거든. 다 봤구나. 재밌죠. 재밌었어요. 제가 그 작년 올해 초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즌 2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던데 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즌 2를 만드나? 시즌 1에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설정인데 음. 다 기억 그거를- 상실에 걸리나? 그거를 버리고 시즌 2를 만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이전으로 가나? 그러니까 딴 도시로 가는 거야?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한국 드라마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즌 2가 나올 아무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여 시방 그대는 어디요? 네. 원제도 똑같더라고요. 네. 뷰티풀 월드 Where are you? 그러니까 원제부터 그러니까 그 제목부터가 너무 저는 약간 셀리 루니의 허세? 힘을 줬다 너무. 힘을 줬다. 그 책 다 읽고 나서 맨 뒤에 보면은 이 원제가 쉴러의 뭐 시의 한 네, 구절이라고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겸 네. 시인인 프리드리 실러가 그리스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시의 한 구절을 직역한 것이래요. 그 뭐 식구가 아름다운 세상에 그대는 어디에라가 있나 보죠. 저 쉴러가 쓴 그 원문을 한번 독일어로 읽어주시죠. 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독일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저 독일어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못 읽어. 독일어는 그냥 보고 대충 읽으면 대충 읽어보세요. 되잖아요. 어? 네.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어를 했었네 나도. 쉐네펠트 보 비스트 두 이걸 왜 못 읽어? 아니 그게 독일어 발음이 맞는 건가요? 맞아. 그리고 슈베르트가 그 1819년에 이 시의 일부분에 곡을 붙이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셀리 루니가 프리드리 실러의 이 시를 다 읽고서 메모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뒤가 저는 좀 진심인 것 같은데 2018년 10월 리버풀 문학축제 기간 동안 방문한 바 있는 2018년 리버풀 비엔날레의 제목이었다. 이제 그 제목을 딱 보고서 이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소설의 제목으로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출처 같은 걸 확인해 봤겠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저 작가 감사의 말에 안 썼으면 리버풀에서 화낼 수도 있었겠죠. 네. 고민해서 붙인 축제 제목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완전 잘못 생각한 거죠. 제목의 의미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찾는 혹은 나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찾고 싶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실제로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응? 다 읽고 나니까 나는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게 도대체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 있는 거야? 왜 세상은 다 개뿔 이 모양인 것이요? 라는 느낌으로 썼다고 나는 느꼈거든요. 두 가지 다 있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후자라고 느꼈는데. 이메일은 후자고 그 네 사람의 그 티격태격하는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전자고. 어쨌든 그 계속해 나가는 거니까 그 그렇죠. 만남을 그런 만남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사랑을 하려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당신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나의 구세주 혹은
하여튼 누군가의 구체적인 실체가 되잖아요. 사람이 될 수 근데 있고. 원래 식구의 의미는 후자일 테고 근데 후자라고 네. 하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당신인 어디 거잖아. 그쵸. 근데 하여튼 앞쪽으로 이해했다가 다 읽은 다음에 아 뒤쪽의 의미구나라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후자의 의미로 계속해서 막 투덜대긴 하지만은 실제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자기랑 같이 뭔가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을 찾는 또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리루니가 딱 보고서 아 이건 이 소설의 컨셉이랑 너무 맞는 식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딱 가져왔던 게 아닐까 싶고 저는 그 전자의 의미랑 후자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설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막- 네. 네, 뭐 이메일에서는 진짜 뭐 세상에 온갖 그 부조리와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하는데 음. 실제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할 때는 정말 사랑을 소소해 보이는 갈구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분들이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대 중반 후반 정도의 세대가 읽으면 굉장히 많이 공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셀리루니 소설 읽으면서 사실 그 편지 부분도 저는 그 좀 읽다 보면은 약간 그 사설 읽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좀 드는 지점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 되게 통쾌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대 꼭 그게 세대가 아니더라도 요즘 이렇게 왜 사랑 얘기가 너무 없다. 그리고 왜 젊은 애들이 사랑을 안 해? 연애를 왜 이렇게 안 해? 뭐 이런 얘기들 그냥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장 그 진지하게 탐구한 소설이 있다면 아마 이 소설이 그걸 좀 감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물들이 아무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을 하고 뭐 아이를 낳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사랑의 서사들에 대해서 뭐 생각을 계속 해나가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런 흔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좀 나오기도 하고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누군가는 작가가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차에 이 소설을 보니까 셀리루니가 본인이 그걸 얘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좀 무겁고 어떻게 보면은 고전에 있는 한 그 작품을 가지고 와서 쓰고 하는 것들도 좀 너무 전형적인 선택. 그러니까 잘 나가는 젊은 작가가 취하는 갑자기 무거워질 때 전형적인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뭐랄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번에 취한 선택이 갖고 있는 그 무게의 불균형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생각은 본인도 충분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셀리루니가 장기가 그 젊은 세대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을 되게 그럴듯하게 잘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있는 걸 더 잘하지 왜 굳이 거기에다가 무거운 담론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소설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 본인이 이 작품을 좀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성공작이 아니라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다시 좀 그런 것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뭐 이제 박평 앞에서 제가 명함을 내놓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만약에 셀리루니의 편집자였다 그러면 셀리루니한테 조언했을 것 같아요. 이메일 부분을 대폭 줄이시고 네 사람의 관계 에피소드를 훨씬 더 좀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럼 왜냐하면 셀리루니가 그랬겠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럴 수 없어. 나 출판사 옮길게. 딴 데서 낼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매력적인 이혁진 작가한테 대화 좀 줄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설정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훨씬 잘 나가던 아일린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뭔가 글을 써보라고 하는 제안도 받고 책을 내보라고 하는 제안도 받지만은 뭔가 잘 안 풀리잖아요. 모든 면에서 잘 안 풀리고 있는 그 아일린이라는 친구가 있고 갑작스럽게 자신의 경험담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써서 스타덤에 오른 단짝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같이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그 계급이나 아니면 신분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 사이에서의 좀 약간 리얼하고 그 다음에 좀 생생한 갈등 같은 것들을 저는 충분히 여러 에피소드로 녹아낼 수 맞아요. 있으리라는 생각도 둘이- 들고 둘이 좀 더 대차게 한판 붙었어야지. 네. 좀 싸우는 게 너무 없어. 그리고 또 그 시골 마을에 택배 상하차 창고에서 약간 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남성 또래 남자와 그리고 백만장자 성공한 여성 작가가 그 데이팅 앱으로 만났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도 이 소설에도 그 셀리 루니도 딱 그거 포착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굉장히 긴장감 있는 관계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그 긴장감 있는 관계가 터질 듯 하면서도 결국에 이 스토리 안에서는 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약간 뻥 터지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성당 오빠였는데 지금 그 아일린과 계속 이상한 관계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가끔 자기도 하고 이제 사이먼 되게 오픈 릴레이션십의 소유자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근데 뭐- 또 독실한 또 천주교 신자야. 네.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제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그걸 궁금한 내색을 하면 촌스러운 사람이 되고 너도 그 전 여자랑 똑같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아일린은 그 사이먼에게 엄청 의지를 하기 때문에 사이먼이랑 관계를 가지면 자기의 가장 좀 약간 다른 사람한테 감췄으면 하는 그런 면모들이 드러나니까 그것도 너무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냥 설정만 비춰지는데 그 설정들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사건들 같은 것들이 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소설 읽는 아까 독자 입장에서는 박평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감정이 변화하는 것 자체도 사건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은 그 사건을 다 채우고 있는 게 생각이에요. 원래 우리도 20대 땐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근데 그러다가 결론 부분에서는 너무 뜬금없이 끝나잖아요. 진짜 이건 약간 코리안 막장 드라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읽어보시면은 무슨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세상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끝내고 싶었던 거지. 아니, 근데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 설정으로 한다라는 것도 너무 MZ스럽지 않은 거지. 내가 MZ 세대는 아니지만. 그럼 다른 뭐가 가능하냐고. 사실 뭐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지. 뭐 아니면은 뭐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니면 제목을 이렇게 한다면 그 뭐 아니면 뭐 병원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끝난다던가. 응? 병원에서 뭔 깨어나는 소리야, 그거는. 장면으로 끝난다던가. 병원에서 깨어나? 그건 뭐야? 꿈 꿨다고? 아니요. 뭐 그건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저는 좀 너무 아니다. 근데 그 이제 셀리 루니 소설 읽을 때마다 제가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노멀 피플도 드라마도 그렇고 이제 본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관계 수위가 되게 높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도 사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약간 하이틴 로맨스 이 생각하고 딱 보시면 사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셀리 루니가 가지고 있는 되게 그 어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에서는 많지 않은 그 섹슈얼리티와 섹스 이게 계속 교차하면서 사실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소설을 보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노멀 피플보다 좀 수위나 분량이 적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죠. 오히려 그렇지만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그렇죠, 보면은 되게 솔직한 어떤 묘사들이 노멀 있고 피플 보면 깜짝 놀라죠. 그렇죠. 네. 노멀 피플이 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게 수위가 낮아서 이게 덜 팔리는 겁니까? 한국에서? 아 그런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냥 그 장면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들어간 걸 텐데 그걸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또 남녀 관계 혹은 꼭 남녀 관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야기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메일이라는 건 바로바로 소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제한 없이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도 분명히 판권이 팔렸을 것도 같은데. 이제 세 권이 다 아니구나. 세 권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고. 네, 근데 이것도 판권이 팔렸을 것도 같은데. 요거 드라마 만들기 어렵다고. 네, 봅니다. 저도요. 너무 그러니까 평이해서. 묻지마 판권을 샀던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지. 요거를 판권을 만약에 누가 사잖아요. 그러면 대폭 각색을 해서 그래서 일을 더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소설은 400쪽 넘는 꽤 긴 분량인데 그 4명의 주인공들이 수다 떨고 썸 타고 같이 자고 그리고 그 두 여인이 계속 이메일 주고받고 그게 다잖아요. 다예요, 그게.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뭐 이상한 사건을 이상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생뚱맞은 결론이 있긴 한데. 뭐 제일 큰 사건이 사실 처음부터 나오는데 막판에 결국 벌어지는 그 네. 아일린 언니의 결혼식이 네. 그나마 이제 사건인데 그것도 뭐 임팩트 있는 뭐 그런 임팩트가 그런 전혀 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차라리 계속해서 그 아일린과 사이먼이 훨씬 어릴 때 뭐 조금 뭘 좀 더 만들든지. 어릴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먼이 뭔가 하여튼 부족하고요. 사이먼이랑 아일린이랑 아일린의 언니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그걸 만들어 좀더 가지고 만들든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이먼이랑 아일린이 지금 이렇게 맺어지지 못하는 뭔가 어린 시절의 상처 같은 게 있다 이런 설정을 집어넣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YG나 JYP처럼 너무 막 이렇게 센 스토리 너무 많이 읽은 인간들한테는 너무 심심해. K 드라마의 통속적인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졌나? 그렇죠. 그러니까 K 드라마의 어떤 통속성도 없고 막 그 YG가 좋아하는 하드보일드 막 피 철철 나는 이런 그런 것도 없고 뭐 스티븐 킹이나 뭐 마이클 코넬리 같은 뭐 어마어마한 막 이게 스토리텔링도 없고. 아니 저는 노멀 피플 좋아했다니까요. 그냥 아기자기하면서도 좀 이렇게 사건들이 좀 빌드업해가는 그런 맛이. 노멀 피플만큼도 사건이 없으니까 없어요. 우리가 자꾸 네. 지금 아쉽다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저도 이게 이야기 차원으로 보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발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머물러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소설이냐 이걸 물어보면은 좋은 소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절반 정도가 그냥 에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과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출연하는 거의 막 판소리 사설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나 판소리 네. 사설 같은 건 되게 잘 쓸 수 그러니까 있다는 막 생각이 그 드는데. 해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었었던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이 한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장면에서 내가 느꼈을 법한 걸 해설을 막 하고 그럼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코멘터리한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라는 게 그 에세이 같고 코멘트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걸 또 이야기화하고 소설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라는 장르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새삼 해보게 되는 측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그냥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인물도 4명이고 로맨스 그리고 사랑 이야기, 관계 이게 딱 메인에 있지만 뭐 많은 사랑 이야기를 쓰는 작가들이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소재 혹은 그 상황을 가지고 이 각각이 29세, 30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불안증들과 한 사람을 이랑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계속 생각에 연료만 돌리고 있고 이게 진짜 뭔가 선택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그러니까 선택을 방해하는 것 그걸 꼭 방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이 사람들의 관계에 진전이 일어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좀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JYP나 YG한테는 심심하고 딱히 만족스럽지 않은 소설인데 분명히 다른 훨씬 젊은 세대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이문열 작가님 책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문열 작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젊은 인물들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뭐 사랑을 하거나 뭐 이런 그 구성과 어떤 내용들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소설도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거느리는 작품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뭐 시대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다는 것도 소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또래의 작가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한 거를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읽으면 그게 제일 큰 거죠. 똑같은 또래라도 예를 들어서 이 셀리 루니랑 같은 연배의 독자가 30년 후에 이 책을 본다. 그러면 훨씬 임팩트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셀리 루니보다 30살 많은 독자가 지금 이 책을 본다. 당연히 임팩트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80년 이전 출생자들은 재미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90년 이후 출생자들은 일단 확실히 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이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0년대생 중간 정도 되면은 반반이다. 저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막 이런 거 같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근사하고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그래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 그래 나도 연애에 대해서 요즘 이런 감정을 가지지. 그래 나도 내 남친 여친들 중에서 그래 잘 나가는 애랑 사귈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찌질한 애랑 사귈 때는 마저 이랬었지. 그리고 나 정말 내가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는 친한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약간 취했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였어.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메일 내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혼자 공감하면서 웃었는데 그 20세기 이후라고 했나? 그러니까 최근에는 정치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퇴행하고 막 이제 이러저러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횡설수설이다. 근데 사실 이 이메일 내용도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반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 얘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재치가 있다. 그 YG는 그래서 결국 아무한테도 추천 안 할 겁니까? JYP는 그래도 일부한테는 추천합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은 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예. 박평님은 그래도 셋 중에는 제일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셀리 루니어 다시 돌아와라.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자후를 이렇게 막 토해낸 이후에 작가가 다음에 어떤 소설을 쓸까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좀 진지한 얘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 왜냐하면 지금의 소설들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한 이야기들 중심이고 물론 그런 소설들이 갖는 장점과 미덕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을 보면은 또 그러니까 기대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나 등장인물들의 행동으로 메시지를 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메시지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장광설 늘어놓는 소설들처럼 등장인물이 자꾸 말을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그냥 논설을 써야지 차라리.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무거운 에세이를 써야지. 평론집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 셀리 루니가 그냥 저는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그냥 이메일 내용만 그냥 에세이를 써라. 네, 셀리가 독자에게 하는 식의 에세이를 MZ 세대가 바라보는
현 시대의 네. 문제점 음. 이런 네, 걸. 네. 이런 걸로 썼어도 저는 많이 팔리고 훨씬 더 그 제가 편집자라면 그 음. 이메일 부분은 따로 내서 따로 어. 떼서 브로그로 만드시죠. 라든지 야, 이 근데 편집자 대단하네요. 에세이집을 만드시지.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그런 역량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위키피디아나 뭐 잡지에 있는 기존 자료들을 짜깁게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에세이를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소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총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되게 여기저기 모자이크처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이메일 내용도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대표성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허구적인 부분이 있고 그게 다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픽션적인 거란 말이죠. 그 생각이. 이게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구분해서 보게 하는 것도. 그러려면 이메일을 어떤 거는 되게 좀 더 유치하고 근데 너무 다 진지했죠. 좀 망가지는 것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메일들은 이메일이 딱 시작되는 순간 독자는 맞아. 약간 부담스럽다. 또 이 진지한 이메일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게감이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좀 재미가. 그러니까 어떤 이메일은 정말 좀 만취 상태에서 막 2년 전에 욕하면서 뭐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좀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막 한 10줄 쓰다가 야, 더 이상 졸려서 오늘은 못 쓰겠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메일이 한 번 시작하면 일단 책으로 기본 막 한 4페이지 막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진지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저는 그 나탈리아 긴츠부르크가 언급이 되는데 혹시 두 분 주목하셨어요? 아니요. 해주세요. 그 지금 아일린이 눈빛이 너무 똘망똘망. 아일린이 그 이탈리아의 그 작가 긴츠부르크에 대한 글을 썼고 책으로 내보자라는 제안 같은 걸로 받았다라고 앨리스에게 슬쩍 자랑하잖아요. 나도 이런 제안 받았어. 근데 그 나탈리아 긴츠부르크가 제가 몇 차례 책걸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반파시스트 운동을 했던 그 이탈리아 토리노에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그 여성 작가예요. 그래서 그 나탈리아 긴츠부르크의 아들이 그 되게 유명한 역사학자인 까를로 긴츠부르크, 뭐 치즈와 구더기 같은 책으로 유명한. 근데 그 나탈리아 긴츠부르크랑 나탈리아 긴츠부르크의 남편인 레오네 긴츠부르크 이야기를 제가 토리노 멜랑콜리라고 하는 책을 그 소개를 책에.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탈리아 긴츠부르크가 사실 그 이탈리아 현대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셀리 루니가 그 나탈리아 긴츠부르크의 작품을 좀 좋게 읽었었나 보죠. 그래서 등장인물인 그 아일린이 긴츠부르크에 대한 글을 써서 아일랜드에 소개를 했다 이런 설정이 나오는데 그 나탈리아 긴츠부르크의 에세이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작년에 우리나라에 책으로 나왔어요. 작은 미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휴머니스트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나탈리아 긴츠부르크의 작은 미덕들이라고 하는 이 에세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고 나탈리아 긴츠부르크를 굉장히 유명하게 한 소설이 가족어 사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가족어 사전은 그 이탈리아 그 격동의 현대사에서 자기 가족들이 겪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한 게 이 가족어 사전이라는 작품인데 그 가족어 사전이라는 작품도 그 번역가 이현경 선생님 번역으로 돌베개에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좀 넓은 시야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그 서울대학교 역사학자 장문석 선생님이 쓴 토리노 멜랑콜리라고 하는 책이니까 이런 책들도 그냥 이렇게 제가 곁다리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책 GPT가 또 막판에 큐레이션 하나 해주고 네, 저는 그러니까 딱 아는 인물 나와서 저희 반가웠군요. 너무 반가웠어요. 이 셀리 루니 책에 뭐 작가나 작품 이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이렇게 약간 자랑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재수없기도 한데 아마 YG도 책 쓰면은 소설 한 편 쓰면은 그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과 작가의 이름을 곳곳에 막 집어넣고 이렇게 허세 떨고 그럴 거죠. 저는 그런 허세 진짜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픽션 쓸 땐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필요해서. 필요해서. 네. 네. 이번 주에는 셀리 루니의 신작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